이번 주제는 빚에 대한 생각입니다. 이 모건 하우절이라고 이제 돈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쓰고 또 불변의 법칙이라는 책을 쓴 베스트셀러 작가이죠. 이 모건 하우절이 최근에 어떤 글을 하나 쓴 게 있습니다. 내가 빚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짧은 그런 칼럼 같은 거였는데 거기에 내용을 가지고 제가 좀 살을 좀 붙여가지고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본에 보면은 500년 이상 된 기업의 숫자가 140개가 된다.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지금 100년 넘은 기업들도 거의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나라는 지금 기업을 물려주거나 이렇게 하는 게 좀 어려운 사회 구조라는 거고, 일본은 반대로 500년 이상 된 기업이 이렇게 많다는 거는 기업을 이제 가문에게 물려주는 것이 이제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좀 허용이 돼 있는 그런 나라라고 보시면 되죠. 많은 분들이 이제 일본의 상속세가 높다 얘기하시는 분들 많은데, 일본은 상속세가 명목 상속세는 되게 높지만 실질 상속세가 상당히 낮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으로 준다거나 주식으로 준다거나 하면은 상속세를 이제 많이 감면받는 그런 나라고요. 우리나라는 얄짤없이 걷어간다. 그게 엄청난 큰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500년 이상 됐다는 게 어떤 느낌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우리가 그 임진왜란 있죠?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가 까마득한 옛날 아닙니까? 근데 이 까마득한 옛날이 1592년입니다. 그 이순신 장군이 이제 돌아가신 그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보다도 오래된 기업들이 140개나 있다. 그러니까 그만큼 엄청나게 오래된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오래된 그 기업들의 공통점을 찾아보니까 이렇다고 합니다. 우선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부채 비율이 거의 없거나 낮다. 부채가 없는 대신에 현금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더라. 그런 기업들이 500년 이상 가더라라는 공통점이 있다는 건데, 작가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빚에 대한 정의를 자기는 변동성을 버티는 능력이다라고 좀 표현을 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를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빚이 없다면 예측 못할 각종 리스크를 버틸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게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500년이라는 기간 동안 사실 지진도 많이 났을 것이고요. 전쟁도 수차례 났겠죠. 그다음에 질병들도 많이 돌았을 겁니다. 거기다가 알 수 없는 어떤 리스크들이 많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기업이라는 게 500년을 버텼을까? 결국에 핵심은 그 버티는 힘은 빚이 없었기 때문이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그림을 하나 그립니다. 500년이라는 기간을 쭉 놓고 보자는 거죠. 이건 100년, 50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순탄하게 갈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아졌을 때도 있고, 엄청 좋아졌다가 시장이 완전 박살났을 때도 있고, 다시 좋아졌다가 이런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겠죠. 우리나라도 이제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나서 이제 서울에서 장사도 해보고 하셨던 분들이 갑자기 또 전쟁 나가지고 부산까지 피난 가고, 또 부산에서 피난 갔다가 다시 또 이제 서울 와가지고 다시 또 정착을 해가지고 모든 게 다 부셔진 그 허허 벌판에서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잡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변동성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빚이 없다면 결국에 시장이 안 좋든 좋든지 간에 내가 계속 버틸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빚이 만약에 생기면 어떻게 되는가? 버틸 수 있는 변동성이 작아지게 되는 거죠. 이 중간값에 점점 더 가까워진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변동성을 견디는 힘이 줄어들고 미래의 한계가 정해지는 게 이 빚 때문이다. 자, 근데 이거는 이해가 되죠. 왜냐면 빚이 내가 얼마 없어. 그러면은 상황이 아주 안 좋으면 못 버티겠지만 그래도 웬만하면 버틸 수는 있죠. 근데 빚이 되게 많아. 그러면 이제 못 버티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런 그래프도 그립니다. 빚이 정말 많다면 이제 변동성이 정말 좁아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측하는 구간의 변동성까지는 괜찮은데 여기서 살짝만 삐끗해도 내가 버티지 못하고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누가 봐도 여기서 다시 회복할 거라는 걸 알지만 버틸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면, 거기다가 요즘에 금리도 높고 하니까 맞아. 역시 대출은 위험한 것 같아. 그래서 길게 가야 돼. 일본의 500년 된 기업들은 현금이 많고 빚이 없대. 그러니까 나도 길게 가야 되니까 무대출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또 요즘 대출에 대해서 인식이 또 안 좋아진 것 같기도 해서 제가 요거가 맞나라는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기업은 이게 맞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업은 영속적으로 꾸준히 돈을 벌고 싶기 때문에 당연히 안정지향적으로 가가지고 많이 벌기보다는 손해를 안 보는 게 중요하니까 이렇게 대출을 안 받고 현금을 많이 쌓아두고 하면은 당연히 기업 안정성은 좋아지는 거죠. 근데 사람은 기업이 아니니까 저는 반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기업은 100년, 500년, 1000년 가도 되죠. 근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사람은 살다가 죽습니다.
물론 이 사람이 아니라 뭐 가문으로 생각해가지고 내가 번 돈을 또 우리 아들한테 주고 아들이 다시 또 주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생애가 사실 좀 짧기도 하죠. 그래서 이 사람의 이 생애 주기라는 걸 고려를 하면은 사실 젊을 때 좀 최대한 많이 벌어가지고 늙어가지고 내가 몸이 안 좋아지거나 뭐 병에 걸리거나 이럴 때 그 리스크를 젊을 때 벌어놓은 돈 가지고 어느 정도 좀 상쇄를 시켜야지만 되는 이 생애 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젊을 때 사실 어떤 변동성을 견딜 수 있는 능력하고 노인일 때 견딜 수 있는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무조건 너무 보수적으로 안정지향적으로 가면은 나중에 노인이 돼서 오히려 좀 고생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예전에 이제 회사를 취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취업하기 전에도 뭐 어떤 고민들을 많이 하면서 아 내가 이제 지금 토목과를 나왔고 지금 이 대학을 나와가지고 어느 정도 직장을 들어가는 게 한계치일 거고 그렇게 되면은 내가 얼마를 벌고 그러면 거기서 저축하고 아이 낳고 결혼해가지고 살면은 내 인생은 이렇게 가겠구나라는 게 사실 너무 보이더라고요. 어찌 보면은 직장인 분들 뭐 저도 경험을 했지만 뭐 뻔한 미래가 좀 앞으로 우리에게 이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바꾸려고 하면은 사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 과장님, 차장님, 팀장님, 뭐 부장님 이런 분들이 다 신입사원인 저와 같은 때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도 다들 포부가 있고 뭔가 좀 희망도 많았을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가는지가 한 해 한 해 다녀보면 알아요. 어쩔 수가 없게 이렇게 되게 돼 있는 게 이 사회 구조와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직장인이 내가 여기서 막 잘해보려고 하면은 물론 몇 명 톡톡 튀는 사람들은 뭐 초고속 승진도 하고 물론 그러다가 바로 잘리기도 하지만 뭐 어떤 분들은 몇 명은 뭐 임원도 되고 뭐 이렇게 CEO도 되고 뭐 하기도 합니다. 뭐 그룹으로 가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이제 여기 안에서 뭐 과장 진급 걱정하고 뭐 차장 진급 걱정하다가 뭐 부장 달면 다행이다 정도로 생각하고 사는 게 사실 대부분이죠. 그래서 이걸 바꾸려고 하면은 결국에 이 레버리지 없으면 안 바뀐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생의 어떤 큰 물줄기는 정해져 있는 분들이 대다수예요. 그러면 이분들이 이걸 흐름을 바꾸려면은 어찌됐든 간에 리스크를 한번 감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기업은 500년을 갈 수 있죠. 왜? 내가 이 하던 장사를 꾸준히 잘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내 인생이라는 이거를 기업으로 치환하기는 좀 어렵다. 왜냐하면 나는 나이가 있고 사회에서 나를 써주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을 바꿔보려고 하면 결국에 한 번은 인생에 베팅을 해야 된다. 근데 문제가 있죠. 아까 말한 대로 빚을 지면 질수록 변동성을 견딜 수 있는 폭이 작아집니다. 문제가 이겁니다. 미래의 변동성이 내가 잘 예측을 해야 되고 그 예측대로 또 가야 되고 이 예측이 틀리지 않아가지고 이 변동성을 내가 감수할 수 있을 만한 경제적인 능력도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해보니까 두 가지입니다. 우선 내가 투자한 곳의 변동성을 좀 따져봐야 돼요. 기본적으로 내가 뭐 부동산을 사든 주식을 사든 코인을 사든 이 투자처마다 변동성의 차이가 있습니다. 오를 때는 얼마 오르고 빠질 때는 얼마 빠지는 게 과거 통계나 이런 걸로 볼 수가 있잖아요. 이 투자처의 변동성이 너무 높은 것들을 내가 하면 근데 레버리지까지 썼다? 그러면 내가 그 변동성을 견디는 힘이 너무 작아지기 때문에 순식간에 그냥 무너지겠죠. 예측이 틀리면. 그다음에 두 번째로 간과하는 게 바로 이 내소득의 변동성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맞벌이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아이가 어릴 때 아, 우리는 돈을 잘 벌고 잘 저축해라고 생각하면서 무심코 내 소득을 너무 과하게 보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런 분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갑자기 아이가 막 커지거나 아니면 예상치 못한 둘째가 생기거나 아니면 갑자기 뭐 회사를 뭐 잘리게 된다거나 남편이나 아내가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겠다라고 한다거나 하면서 이 소득이 급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레버리지 썼을 때 가뜩이나 변동성도 낮은데 더 흔들리면서 이제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변동성을 잘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부터 항상 말했던 게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어떤 집을 사야 돼요? 맨날 물어본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집 가격은 연봉의 최대 10배 정도를 사라. 10배가 맥시멈이고 뭐 한 대여섯 배 정도가 적정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거 엔드입니다. 은행에서 대출해 주는 만큼 정도 레버리지를 써라. 그러면은 뭐 내가 버틸 수 있다. 정도로 제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왜 그러냐? 이 레버리지라는 건 사실 사람마다 다 다르고 그리고 이거를 감수할 수 있는 것도 다 달라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일반화를 합니까? 그래서 두 가지 정도 기준이면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자, 그러면 은행에서 대출해 주는 만큼이 뭐냐? 이 DSR이라고 해서 이미 우리나라는 다 정해놨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DSR만 보든지 LTV만 보든지 하는데 우리나라는 DSR도 보고 LTV도 보고 다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정말 대출을 빡빡하게 보는 나라인데 거기다가 지금 이것도 막 소득만 따져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의 어떤 그 가능성이나 포텐셜 같은 것들도 막 따져가지고 조금 더 잡아주기도 하고 이 사람의 회사가 좋으면 조금 좀 유동적으로 잡아주기도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습니다. 또 원천징수 떼오세요. 아, 거기에 몇 %가 대출해 줄 수 있는 한계입니다. 바로 나오죠. 그래서 한국은 나라에서 적정 레버리지라는 걸 이미 정해준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은 세전 연봉이 예를 들어 5천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실수령액이 한 4,30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세전 연봉 기준으로 40%를 갚는 거니까 대출 상환 기준으로 2천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실수령으로 따지면 46.5%인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월급을 받아가지고 약 절반 정도를 원금을 갚거나 이자를 갚는 데 쓸 정도는 감수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어떤 분들은 아니 난 저축 50%도 못하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집을 살려고 조금 돈 열심히 모으고 하는 분들은 조금 빡빡해도 맞벌이 하시면서 소득의 한 50% 정도는 저축을 하십니다. 그럼 그런 분들을 기준으로 생각하면은 낼만한 거죠. 자, 그럼 이 기준이 얼마냐? 4억 5천 정도 됩니다. 이게 예전에 금리가 낮을 때는 이자가 한 2% 정도 됐었어요. 그래서 연봉 5천인 사람들은 이자 2%에 빌리면 4억 5천을 빌려가지고 원금을 매달 한 125만 원씩 갚고 이자는 한 40만 원 정도 냈으니까 어떻게 낼만한 거죠. 내가 400 받아가지고 한 160, 170 정도 집에다가 투자를 하고 그리고 나머지 가지고 생활을 꾸려나가자. 라고 생각을 했었던 건데 예상치 못하게 너무나 급등하는 금리 인상기가 와버린 거죠. 그러면서 원래라면은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8년도부터 2020년까지 금리가 내려가는데 얼만큼 내려갑니까? 아주 천천히 내려가죠. 그래서 거의 막 2년, 3년에 걸쳐서 내려가고 올라갈 때도 2년, 3년에 걸쳐서 천천히 올라가던 게 지난 한 40년간의 금리 인상 인하 그래프입니다. 근데 이게 40년 만에 1980년 이후로 40년 만에 온 거예요. 1년 만에 그냥 한 5배로 올려버립니다. 그래서 최소 3년 이상 걸려서 인상을 할 거를 1년 만에 올려버리니까 이제 엄청난 이제 이 변동성에 빠지게 된 거예요. 이게 이렇게 올 거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와버리니까 당황하게 되는 거죠. 아니 내가 이건 예상할 수 없었던 정도 수준인데 근데 이게 왔습니다. 이 하락 구간이 갑자기 와버리니까 어떻게 되느냐. 똑같이 4억 5천을 빌렸는데 이율이 4.5%로 급등하게 됩니다. 그러면 원금은 똑같이 갚죠. 근데 이자가 100만 원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실수령을 400을 받아가지고 220만 원 정도를 집에 투자를 하니까 이제 갑자기 저축이 안 되고 저축은커녕 이제 막 생활비도 줄여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돈으로 계산해 보면 세전 연봉 5천일 때 실수령액이 4,300인데 대출 상환을 2,740만 원 정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실수령 기준으로 63%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40년 만에 온 변동성이긴 하지만 그래도 만약에 딱 이 DSR 40%를 지켰다면은 그러면 63%를 내는 거니까 나머지 한 40% 일부 원금도 갚았을 거고 연봉도 좀 올랐으면 40%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기준을 맞춰서 샀으면 어떻게 버티긴 합니다. 물론 힘들겠죠. 당연히 뭐 생활비가 줄어들어야 되고 애 학원도 끊고 막 해야 되지만 어떻게든 40% 한 150, 160 가지고 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면 버텼는데 여기다 다른 빚을 더 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문제가 터졌던 거죠. 그래서 지난 2년간 사실 이 대출 받았던 사람들은 많이 힘들었습니다. 당연히 뭐 부업도 했고요. 뭐 상환을 많이 했죠. 어떻게든 돈 생기면 상환하고 뭐 있는 자산 있으면 팔아가지고 갚기도 하고 하면서 2년의 시간이 흘렀죠.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어떻게 생각이 드느냐. 부정적인 감정이 훨씬 커집니다. 그래서 아 내가 대출을 받으면 안 됐었는데 하는 생각 그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됐었는데 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죠. 앞으로 다시는 안 한다. 아니면 그 전에 타이밍 맞게 한번 팔았었어야 됐는데 뭐 이런 후회를 많이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것들 중에 타이밍을 만약에 맞추려고 한다. 이런 분들은 저는 알트코인 하는 걸 추천합니다. 제가 알트코인을 공부를 좀 해보니까 이해는 안 되는데 엄청나게 오르는 건 알겠어. 엄청나게 오르고 엄청나게 빠져. 그러니까 이거 타이밍 맞출 수 있는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 딴 거 할 필요 없어. 그냥 제가 창업할 필요도 없어. 그냥 알트코인 하면 돼. 이거 하면은 1000억 부자 금방 될 거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타이밍을 맞출 수만 있다면. 자, 근데 저는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왜 그러냐? 거꾸로 생각하면 타이밍을 그렇게 잘 맞출 수 있었으면은 작년 급락했던 부동산 시장 때 그때 그 저점에 들어갔었으면 사실 지금 한 15%에서 20% 먹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그만큼
이 타이밍 맞추는 건 참 어렵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인생을 좀 길게 봐야 되겠죠. 결국에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변동성이 다시 옵니다. 그러면은 또 내려간 만큼 다시 또 올라오기도 하니까. 그래서 타이밍을 재는 거 못하겠다. 그러면은 내 능력을 다시 한번 재평가를 하는 거죠. 똑같습니다. 투자처의 변동성, 내 소득의 변동성이죠.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40년 만에 이런 급등 금리 인상이 오면서 막 시장이 막 흔들렸잖아요. 그러면 이미 올라간 이 상태 현재 기준으로 투자처의 변동성은 어떨까? 내 소득의 변동성은 어떨까 한번 따져보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예측 가능한 변동성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이 부동산 쪽에서는 레버리지를 안 쓰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삼성전자는 한 주도 사고 100주도 사고 10주도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동산은 올인 아니면은 못 사요. 내가 이 상승의 변동성 있죠. 이 상승에 만약에 급등장이든 뭐 장기 상승장 같은 것들을 내가 만약에 노린다면은 레버리지를 안 쓰면 아예 이 판에 들어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걸 그냥 다 놓칩니다. 그러니까 내려가는 것도 무섭지만 올라가는 거를 못 잡는 것도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강의 때 단순한 기준이 있다고. 이 두 가지 기준은 오히려 지금도 여전히 똑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집 가격이 한 연봉의 최대 10배 정도가 맥시멈으로 생각하시고 엔드입니다. 은행에서 대출해주는 만큼 정도 살 수 있다면 나는 어느 정도 레버리지를 쓴 것이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변동성을 예측을 좀 어느 정도 한다면은 상승했을 때 어떤 그 놓치는 거 이런 것도 막을 수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실거주를 당연히 하시겠죠. 오히려 감당 가능한 그런 기준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마음 편한 건 5배에서 6배입니다. 그렇지만 이 정도는 당연히 눈에 안 차기 때문에 제가 최대 10배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연봉이 5천만 원인 사람은 어떨까? 연봉 5천만 원이면 지금 이자가 한 4%라고 가정하면은 원금 100만 원에 이자 70만 원 정도 갚는 게 3억 5천 정도 빌릴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4억 5천 빌리던 게 지금 줄었죠. 3억 5천밖에 못 빌립니다. 그러면 지금 3억 5천 빌린다 이거죠. 그러면 예전에 4억 5천 빌렸을 때보다 이자를 더 많이 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쨌든 변동성은 줄어든 것이다. 자, 그러면 연봉의 10배면 얼마입니까? 뭐 한 5억이라고 대충 계산해 봅시다. 그러면 연봉이 5천인 사람이 5억짜리를 사는데 3억 5천 정도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까 현금을 한 1억 5천 정도 모았다면은 이걸 합쳐가지고 5억 정도의 아파트를 사는 거는 가능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정도면은 아주 높은 레버리지라고 말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원금을 100만 원을 갚는 거는 저축이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내가 170만 원을 부담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연봉이 5천만 원인 사람이 5억짜리 집을 사라 그러면 대부분 이런 반응을 해요. 마음에 안 든다. 그리고 그 정도 사가지고 되겠냐. 좀 더 비싼 거 사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되는 시장이 있고 안 되는 시장이 있는데 시황도 그렇고 아직 뭐 금리도 그렇고 여기서 욕심을 더 내기가 조금은 리스크가 있다고 저는 아직까지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아, 더 비싼 거를 사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이제 리스크가 변동성을 더 못 버티기 때문에 이제 유리 멘탈인 사람들은 막 난리가 나는 거고요. 저는 이 정도까지만 지키면은 지금 그래도 집을 사는 거에 뭐 가능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반대로 내가 멘탈이 너무 세다고 과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차피 인생 한 방인데 지금이 저점이에요? 몰빵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잘 맞으면 대성공을 합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맞으면 진짜 개인 회생이나 파산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일도 생기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까지 올인 몰빵하기에는 성공 확률이 뭐 90%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이런 마음도 안 먹으면 될 것 같다. 아까도 말했듯이 이 그래프 있잖아요. 이 그래프가 어찌 보면 인생을 길게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앞으로 겪을 그런 인생의 그런 굴곡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안 좋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안 좋을 거야. 뭐 지금이 좋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좋을 거야. 둘 다 어찌 보면 잘못된 걸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안 좋을 때가 있다면은 좋을 때도 분명히 온다. 그러면 중요한 건 뭐다? 제가 아까 말한 이 변동성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얼마인지 그걸 계산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다. 자산 배분도 하는 것이고 내가 더 좋은 집 사고 싶지만 더 비싼 거 사고 싶지만 이 정도에서 우선 만족하고 나중에 상황 좋아지면 옮겨가야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면 이런 것 같아요. 지금이 어떤 시기입니까? 라고 누군가 저한테 물어본다면은 저는 욕심 버리고 필요하면 살 시기다 라고 한 줄로 굳이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는 욕심을 버린다라는 거는 무리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필요하면 산다는 거는 필요하지 않은 거는 살 필요가 굳이 없는 시장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저점이기 때문에 2주택을 해가지고 투자 목적입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는 뭐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요. 반대로 저는 무주택자지만 이 동네는 어차피 살 건 아닌데 뭐 호재가 있다고 해서 샀어요. 거주는 안 할 건데 나중에 뭐 팔려고 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도 뭐 지금은 조금 뭐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욕심 버리고 내가 살 수 있는 수준에 연봉 5천이면 5억 정도 맥시멈 그 정도인데 마침 내가 여기서 출퇴근도 할 수 있고 아이도 키울 수 있고 이 정도면 뭐 우리 부부한테 나쁘지 않은데 정도의 집이 마침 있다면 그 정도는 지금 사도 지금 과거 2년 전 3년 전 대비 상황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정도는 괜찮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이 영상이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셨을지는 모르겠어요. 도움이 되셨다면은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요. 좋아요랑 구독,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